자, 그럼 이제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작품 미리 읽어봤어요? 아, 그 글자 PDF 형식으로 보내주신 거하고 만화로 돼 있는 거 둘 다 읽어봤어요. 네, 그러면은 뭐 내용은 충분히 파악이 됐겠네요. 자, 요 작품은 미리 언급했던 것처럼 7년 후에 쓰여질 작품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연관시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IB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수필이나 시나 단편소설처럼 이제 짧은 텍스트를 다룰 때는 반드시 동일한 작가의 작품을 다루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제 그걸 통해서 이 작가의 작품 세계, 가치관 이런 것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이것도 이제 염두에 두라는 의미 같아요. 네. 그래서 필론과 돼지와 이제 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비교를 해보면은, 아, 이 7년 사이에 작가가 전두환 독재를 겪으면서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었구나, 그게 참 잘 드러납니다. 그 출발점으로 이 필론과 돼지에서 이제 작가의 가치관이 어떻게 진보에서 보수로 왜 바뀌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지난번에 잠시 설명했던 건데, 관점에는 이제 크게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 그리고 외재적 관점에는 이제 반영론적 관점, 표현론적 관점, 효용론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작품도 기존의 해석에서는 절대론적 관점, 즉 그냥 다른 아무 정보 없이 어떤 당시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그냥 이 작품만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력 앞에 선 인간의 다양한 군상, 뭐 권력 앞에서 인간이 보이는 다양한 모습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이 소설의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우리가 어떤 물체를 분석할 때 안에서만 들여다 보면 그 물체가 잘 안 보여요. 안에서도 볼 필요가 있지만 동시에 밖에서도 바라봐야지, 아, 이 현상 혹은 이 물체가 어떤 것이구나 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설명은 외재적 접근, 외재적 관점 중심으로 하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이 소설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 끝나고 직후에 쓰여졌는데, 한번, 자,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죠? 사실 알고 있는 정도의 깊이가 그렇게 깊진 않은데 네. 전두환 엄마께 여쭤본 바로는 전두환 시대에서 사람들이 이제 일고 일어나서 그 다음 세대의 대통령이 그거를 물러나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발표를 하면서 예, 전두환이 이제 떨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전두환을 예. 물리치기 위한 운동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1980년의 사건이니까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학생들에게 물어보면은, 아, 선생님, 제가 얼마 전까지 알았는데 오늘 까먹었어요.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하던데, 자, 그거에 비해서 훨씬 솔직해서 좋네요. 자, 그래서 이제 7년 후에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몰락했던 사건, 즉 6월 항쟁을 바탕으로 쓴 것이 우리들의 읽은 내용이라면은, 이 소설은 전두환 대통령의 출발, 즉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두 소설이, 하나는 전두환 세력의 출발, 하나는 끝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근데 이 두 소설은 같이 연관시켜서 분석하기 좋습니다. 하여튼간에 이제 이 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은 이제 전두환
씨가 이제 대통령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시민운동이 가장 격렬하게 일어났던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전두환 씨가 얼마나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지 그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준 학살을 통해서, 즉 수천 명을 내가 죽이더라도 대통령이 되고야 말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준 사건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국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인데, 자 그러면은 이 사건이 작가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광주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참고로 광주에 대해서 이제 여러 편의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혹시 요즘에 본 영화 있습니까? 어, 아니요, 본 적은 없고 두 번째 거를 들어는 봤던 것 같아요. 아, 왜 이렇게 보진 않고 들어본 학생들이 많아. 자, 어차피 저 박하사탕은 19금이라서 지금 볼 수 없는 영화고, 이제 그 박하사탕은 이제 그때 학살에 참가했던 군인의 관점에서 광주를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택시 운전사는 외부인,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제 어리숙해 보이는 외국인 통수처선에 돈 벌려고 광주에 왔다가 우연히 사건에 휘말리게 된 서울 사람, 즉 외부인의 관점으로 광주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영화는 이제 화려한 휴가라는 영화인데, 참고로 이제 그 전두환 씨가 이제 광주 학살의 그 작전을, 공수부대를 투입하면서 그 작전 이름이 화려한 휴가였어요. 그래서 영화 이름이 화려한 휴가인데, 이 영화는 이제 광주 시민의 관점에서, 즉 학살당하는 광주 시민의 관점에서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루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영화는 아니지만은 이제 저작년 정도에, 그러니까 전두환 씨의 그 당인 민정당 그 후에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이죠. 그 국회의원들이 이제 광주 민주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그런데 묘하게 요 주장과 이 소설 속에서 나타나는 작가의 관점이 비슷해요. 자, 그럼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 왜 이 사람들, 즉 전두환 씨가 만든 정당의 후예들은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을까요? 저분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예. 자, 광주에서 수천 명이 학살을 당한 것은 사실이죠. 네. 이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바꿀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냐를 바꾼다면은 혹시 이제 그 학살의 정당성이 생길까요? 만약에 그때 죽은 사람들은 전부 다 북한의 특수부대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면. 그 사람들의 시선이 전두환을 정의로 본다면은 그 죽은 예, 게 역사는 타당하다고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 그 시체 자체는 부정할 수 없지요. 그러면 저 사람이 네. 누구냐를 정의함으로써 저 사람을 죽인 행위가 선이냐 악이냐가 갈라질 수 있겠죠. 네. 거기에서 이제 그 민정당의 이제 후예들, 지금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이제 여전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특수부대가 한국을 전복시켜서 공산화시키려고 이제 들어온 것이고, 그때 죽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북한 특수부대들이다. 그런 식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왜 이문열 씨가 이 소설 속에서 이것과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가? 그게 이 소설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될 거예요. 한번 보도록 네. 합시다. 그래서 왜 이문열 씨가 가해자의 관점을 가졌는가? 자, 참고로 이것은 이제 당시에 전남 매일신문 기자들이 자신들이 광주를 취재를 했는데 그게 신문에 전혀 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신문사 사장에게 사표를 던지고 이제 일을 그만둔. 자, 우리가 필런과 대지에서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작가가 이 작품 속에서 계속해서 언급하는 부끄러움인데,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부끄러움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심한 부끄러움.
네. 자, 어떻게 극복했죠? 사실 제가 느꼈던 부끄러움은 제가 예, 수치스러운 행동이 그 필론과 돼지 속에 나오는 자기가 하지 못했다는 그런 수치심이 아니라 예, 내가 약간 웃긴 행동을 해서 오는 부끄러움이어가지고 예, 그냥 그래 다음부턴 하지 말자 이러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걸로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움에 처했을 때 그 극복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심각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때는 진짜 뭐 멘붕이 오고 내가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 아, 그건 내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어떤 현실을 부정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누군가가 짜놓은 치밀한 함정에 빠진 거야 라든가 하여튼 사람은 이제 거기서 다양하게 이제 반응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이렇게 사표를 던지고 그만둠으로써 이 전남 매일신문사 기자들은 부끄러움을 극복했을까요? 저가 저분들이었다면 계속 부끄러움을 안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질문 이렇게 바꿔봅시다. 부끄러움은 같은 크기로 유지되었을까요? 더 커졌을까요? 이 사표를 던지면서 더 줄어들었을까요? 저라면은 부끄러움이 더 커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저 사표가 음, 도피처로 보여요. 음. 그 선택이 이제 학생을 보여줍니다. 아마 이제 학생은 굉장히 양심이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신문 기자들은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똑같은 부끄러움에서 출발한 이문열 씨는 그렇다면 당시에 부끄러움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게 이 소설 속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소설을 볼 때는 이 질문을 필수적으로 던져야 돼요. 작가는 왜 글을 쓸까? 작가가 뭐 직업이 글을 쓰는 거니까 글을 써야지 뭐 돈을 벌고 생활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이 소극적인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수업 시간에 배우게 되는 문학 작품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작가가 그 공간에 그 시간에 그 독자들을 대상으로 이 소설을 왜 써야만 했을까? 즉 작가가 그 상황에서 이걸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소설에서 많은 답이 나옵니다. 그럼 질문을 바꿔봅시다. 이문열 씨는 1980년에 왜 이 소설을 써야만 했을까? 자, 이제 소설로 들어가 봅시다. 자, 소설의 처음은 이제 군용 열차에 대한 언급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하나 기억을 해둡시다. 소설에서 공간적 배경은 그게 아무리 크든 아무리 작든 그 배경이 되는 사회를 상징합니다. 우리들이 일그러진 영웅에서는 초등학교 교실이 공간적 배경이었죠. 네. 즉 작가는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하나의 초등학교 교실이라는 공간으로 축약을 한 겁니다. 이게 문학이 가진 힘이에요. 그러니까 복잡 다양한 현상을 어떻게 쉽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축약하는가. 그 부분에서 이문열씨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어떤 작가는 너무 축약을 하다 보니까 본질을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작가는 상상력이 부족해서 축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어떻게 본질을 유지하면서 이 복잡한 현상을 축약해서 담는가. 거기에서 이제 작가는 공간적 배경으로 군용 열차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기억해 둡시다. 이 군용 열차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군용 열차에 타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난 3년간의 병역 생활은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자, 그럼 주인공은 어떤 상황인가? 주인공은 어제까지는 군인이었고 이제 오늘 이 군용 열차를 타고 집에 도착해서 동사무소에 전역 신고를 하면은 완전히 민간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닌, 즉 군사 독재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닌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딱 당시의 대한민국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자,
여기에서 지난 3년의 병역 생활은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요 말을 이제 요 소설이 쓰여진 시점에 맞춰서 해석한다면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난 18년간의 박정희 군사 독재는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면서 박정희 군사 독재가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는 대한민국이 자연스럽게 민주화로 진행될 것이다 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게 딱 지금 주인공의 상황입니다. 어제까지 나는 군인이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제대를 했다. 이 열차를 타고 이 열차가 끝나는 곳에서 나는 자유인이 될 것이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지금 이문열 씨는 굉장히 군사 독재를 옹호하는 작가인데 여기에서 지난 3년간의 병역 생활은 생각보다 해도 끔찍했다. 작가가 역사적으로 박정희를 구군부, 전두환을 신군부로 나누는데 거기서 이제 박정희 구군부 18년 군사 독재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이 소설을 쓴 당시에는 작가는 군사 독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하여튼 간에 이제 그 제대를 하기 위해서 용산역으로 갔고 거기에서 제대병들을 위한 열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주인공 거기 탑니다. 자, 이 열차칸이 이제 대한민국이 됩니다. 자, 이 열차칸은 지금 군대에서 출발해서 주인공의 고향에서 멈출 겁니다. 주인공은 군인에서 출발해서 이제 민간인이 될 겁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역사에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서울의 봄이라고 부릅니다. 자, 서울의 봄은 좀 낯선 단어일 텐데 뭔가 하면 이제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 들어봤습니까? 아니요. 그 참고로 선생님 수업 들으려고 하면 영화 많이 봐야 돼요. 네. 그리고 또 랭귀지 리터처 과정에서는 특히 영화를 많이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자, 여기는 뭔가 하면은 10월 26일, 그러니까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그 김재규라는 부하의 손에 갑작스럽게 암살된 사건, 그걸 다룬 게 이 영화예요. 그래서 이제 이병헌 씨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살해하는 당시 넘버 3 김재규 씨 역할을 했는데, 18년간 군사 독재를 해오던 독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군사 독재 끝났으니까 민주주의로 진행되겠구나 희망에 차 있습니다. 그게 깨지는 순간이 그 다음 해 1980년 5월 18일입니다. 그래서 1979년 10월 27일부터 1980년 5월 17일까지의 요 시간을 서울의 봄, 사람들이 민주화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던 요 시기를 서울의 봄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열차 안의 상황이 딱 그거예요. 제대병들은 희망에 가득 차 있겠죠. 네. 이 열차 끝나는 곳에서 나는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첫 사건이 시작되는데, 저번에 설명한 적 있죠. 어떤 인물이 등장했을 때 그 인물이 첫 사건은 뭘 보여줘야 된다? 성격을 잘 나타내야 한다고 하셨어요. 예, 그 인물의 가장 중요한 성격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소설의 주인공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주인공은 어떤 인물 같습니까? 복잡한 일에 끼어있는 상황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어중간하게 끼어있는 상태를. 예, 뭔가 이제 사건에 말려들기 싫어하고 그냥 자신의 어떤 안위 이걸 우선시하는 이제 작가는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곧이어서 이제 두 번째 주인공 홍동덕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참고로 주인공은 이 열차칸에서 가장 학력이 높은 사람, 반대로 홍동덕은 이 열차칸에서 가장 학력이 낮은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 열차 안에서 마주보고 앉으면서 이제 사건을 겪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두 사람 모두 이 열차 속의 사건에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럼 궁금증이 생깁니다. 소설 속의 사건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데 얘들이 왜 등장해야 되지? 혹시 소설 속의 사건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주인공 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보통은 그 주인공을 중심으로 소설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분명히 주인공은 이제 오른쪽에 보는 저 그인데 그도 홍동덕도 이 소설 속의 사건에 조금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로지 관찰자로만 남습니다. 그게 이 소설의 한 가지 특징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는 왜 등장하고 홍동덕은 왜 등장하는가?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의문입니다. 자, 그런데 홍동덕이 등장하자마자 주인공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객차 한가운데 타면 마음이 안 놓이게. 사고라도 나면 빠져나오기 힘들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입구에 앉으면 너무 분닫고 이쯤이 딱 알맞지. 그래서 열차의 4분의 1쯤 되는 곳. 주인공의 맞은편 자리에 딱 앉습니다. 요거 주목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열차에서 한 사람은 이 열차에서 가장 학력이 높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학력이 가장 낮은 사람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하는 행동이 늘 똑같습니다. 자, 둘은 훈련소에서 만난 사이였었고 그때부터 이제 이 홍동덕의 별명인데 홍똥덩어리 때문에 이제 그 주인공이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각자 훈련소 떠나서 어느 부대에 있었는가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사실 대졸 학력 때문에 사단 사령부로 차출될 때만 해도 그는 약간 우쭐한 기분이었다. 자, 뭐 이문열 씨는 당시 이제 서울대 사범대를 중퇴한 학력이었었고 게다가 이제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이 안동이 씨, 뭐 안동이 씨인 주인공은 뭐 이문열 씨 소설에 흔히 나타나는 인물인데 이문열 씨 그 본관이 안동이기도 하고 안동 이씨 출신의 지식인. 그래서 이문열 씨와 상당히 닮았어요. 자, 근데 이제 사실 대졸 학력 때문에 사단 사령부로 차출될 때만 해도 그는 약간 우쭐한 기분이었다. 조금 이 캐릭터도 좀 지식인적인 우월감을 가진 캐릭터 같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한병태와도 또 비슷합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주목해 봅시다. 그러나 그런 것 깨달았다. 형태나 방식이 다를 뿐 모든 대한민국 젊은이가 그 3년간에 바쳐야 할 봉사의 양은 동일하다는 것을. 요게 주인공이 군 생활을 그렇게 혐오하고 분노하는 이유입니다. 자, 근데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대한민국 젊은이가 그 3년간에 바쳐야 할 봉사의 양은 동일하다. 모든 젊은이가 동일한 양의 고생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걸 평등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네. 즉 바꿔 말하면 주인공은 그 평등 때문에 지난 3년의 군 생활은 지옥 같았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마 그 주인공은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고 군대에는 학력이 낮은 이들도 많은데 그들과 똑같이 평가되고 똑같이 그 같은 것을 한다는 거에 분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나와 홍동덕이 똑같은 대우를 받는 사회. 주인공은 거기에 분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들이 이 그린 영화에서도 나왔던 설정이었죠. 한병태가 엄석대에게 기대하는 것. 그러니까 그 엄석대가 지식인인 자신에게 특혜를 주는 사회. 그걸 이제 한병태는 자율과 합리라고 불렀었죠. 여기서도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홍동덕은 자기가 이제 보급기에 있었다라고 막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주인공은 이제 대졸 출신답게 뭐 말을 딱 들어보더니 말이 이상한데 홍동덕이 저 초등학교 2학년 중퇴인데 산수도 못하는데 복귀 보낼 리가 없는데 홍동덕은 저 지사병이었구나. 주인공은 이제 딱 알아챕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군대란 곳이 이제 저 순박한 농부를 얼치기 건달로 만들었구나. 역시 군대는 안 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소설의 발단입니다. 그 소설의 발단이란 것은 본격적인 소설의 갈등이 시작되기 전에, 왜냐하면 소설의 갈등이 출발해버리면 점점 속도가 붙어야 되니까 그 전에 이제 당신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이다, 어떤 사건이 벌어질 것이고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얘는 어떤 인물이고 이런 걸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을 이제 발단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이게 충분히 설명되면은 자, 이제 상황 파악됐지, 이제 갈등이 시작되면서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상황 설명하고 인물 설명 끝났습니다. 발단이 끝나고, 자, 이제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 열차에 탔던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기차가 자신들을 고향에 내려놓을 것이고 자신들이 이제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열차 안을 다시 군대로 되돌리려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이게 1980년의 이제 전두환 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설에서는 이 검은 각반이 전두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검은 각반이 등장하면서 이제 갈등이 시작되고 이제 이야기는 전개로 넘어갑니다. 검은 각반은 이제 총 6명인가 7명인가 되는데, 뭐 검은 각반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는 이제 아마도 해병, 자, 술에 취한 해병들이 들어와서 이제 삥을 뜯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자, 자유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찬 제대병들, 그리고 이제 이들의 희망을 부수고 다시 이제 이 열차 안을 군대, 과거로 되돌리려고 하는 검은 각반들, 이 상황이 딱 이제 광주 민주화운동의 그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군사독재로 되돌릴 것이냐, 아니면은 이대로 민주화로 진행할 것이냐, 그 치열했던 부딪힘. 자, 하사의 명령에 의해서 여러 명이 우르르 들어오더니만은, 자, 형님들 한 푼만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뭐 공짜로 돈 듣진 않겠습니다. 뭐 노래 한 곡 부르고, 자, 노래값.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정중하게 부탁하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그게 권리가 돼가지고 내나 안 내나, 죽을래, 이렇게 점점 이제 그 검은 각반들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주인공은 분노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 주인공은 검은 각반들이 돈을 뺏는 행동에 분노하면서 나서지 못하는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게 당시에 이문열 씨가 느꼈던 부끄러움의 핵심인 것 같아요. 자, 소설을 더 진행하기에 앞서서 여기서 이문열 씨가 그럼 느낀 부끄러움의 핵심은 무엇인가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인공은 왜 부끄러움을 느낄까요? 이 상황에서. 그 군대를 이제 끝내고 군대에서 자기가 당했던 그 불합리와 폭력, 그러니까 전에 말했던 학력과 상관없이 같은 대우를 받는 그 지금 주인공이 말하는 불합리에서 벗어났는데 또 그런 것을 자신한테 강요하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분노를 느꼈으나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맞설 힘이 없다는 걸 아니까 부끄러움을 느낀 것 같아요. 예, 잘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에 나간다면은 이제 자유 몸이 된다면 홍동덕과 자신은 이제 이 사회에서 전 다른 대우를 받겠죠. 그런데 뒤쪽에 나오다시피 이제 홍동덕도 자기도 똑같이 이제 100원 동전을 빼앗겨야 하는 상황. 그 군대 연장선. 거기에 분노를 하는데 이 열차 안에서 가장 똑똑한 내가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히 판단을 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기에 대해서 주인공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즉,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이문열 씨는 자신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어떻게든 목소리를 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속에서 이문열 씨 부끄러움 속에서 그럼 이문열 씨는 누구를 악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누구를 선으로? 그 새로 그 군사 독재를 다시 하려는 전두환 씨가 악이고 예. 자신을 선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은 서울대 출신인 자신이 당연히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뭔가를 목소리를 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무서워서 못 냈다. 이게 부끄러움이겠죠. 네. 자, 근데 이렇게 본다면은 그러면은 이문열 씨가 어떻게 부끄러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도 쉽게 답이 나옵니다. 방금은 이문열 씨 인식,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가? 왜 부끄러움을 느끼는가? 그러면은 이문열 씨가 어떻게 부끄러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도 쉽게 답이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나 그뿐이었다. 그냥 이제 모자를 눌러 쓰고 못 본 척 하고 있는데 옆에서 홍동덕이 이놈의 차이는 한 명도 없나 만날 이 꼴이고 딱 주인공이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그걸 홍동덕이 툭 말로 내뱉습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깜짝 놀랍니다. 그는 갑자기 혼이 밉살스러웠다. 왜 여기서 그는 홍동덕이 미워질까요? 그 고학력자인 자신하고 초등학교 중퇴인 그하고 같은 생각을 했다는 거에서 수치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아마 그리고 핵심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평등. 어떻게 초등학교 중퇴인 네가 나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지? 즉 내가 느끼는 이 부끄러움은 지식인인 나만의 것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네가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리고 한 발짝 더 생각해 본다면은 그러면은 홍동덕과 나의 차이가 뭐지? 나의 생각과 홍동덕의 생각이 똑같다면은 나와 홍동덕의 차이는 뭐지? 거기에 대한 분노. 그러나 이내 그 증오는 다시 자기 혐오로 되돌아왔다. 아, 나의 팔은 너무 가늘고 희구나. 내 목소리는 너무 약하고 내 심장은 너무 여리구나. 저들이 폭력을 감당하기에는 학대받고 복종하는 데 익숙한 내 동료들을 분기시키기에는. 그래서 신기하게 또 그러니까 이 주인공처럼 이문열 씨는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뭔가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식인으로서 내가 부끄럽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시점을 잠시 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이 소설은 굉장히 이상해요, 시점이. 자, 보통 이런 경우에 자, 예를 들어서 그냥 주인공이 그냥 사건을 관찰한다. 그래서 주인공이 이제 자기가 목격한 사건을 독자들에게 전달한다. 요거는 이제 1인칭 관찰자 시점이죠. 첫 번째 거. 자, 두 번째 거는 이제 그냥 가상의 인물, 허구의 카메라가 사건을 관찰해서 전달한다. 요 경우에는 이제 3인칭 관찰자 시점, 혹은 이제 뭐 전지적 시점도 될 수 있겠는데 이 소설은 사건이 터지고 있는데 그 사건을 관찰하고 있는 주인공이 있고 그리고 그 주인공을 관찰하고 있는 화자가 있어요. 굉장히 이상한 시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인공이 이 사건에 개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좀 이해가 되겠는데 주인공은 사건에 개입하지 않고 관찰만 하고 있는데 또 그 주인공을 관찰만 하고 있는 화자가 또 나옵니다. 굉장히 이상한 시점을 사용하고 있어요. 게다가 또 이제 이상한 게 뭔가 하면은 결국 이 주인공도 이문열 씨인데 이 주인공을 바라보고 있는 화자도 이문열 씨란 거예요. 즉 사건이 있고 광주 민주화운동이라는 사건이 있고 그 광주 민주화운동을 관찰하고 있는 이문열 씨가 있고 그 이문열 씨를 관찰하고 있는 이문열 씨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어요.
작가는 자신을 주인공으로 객관화시켜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복잡하죠. 네. 그러니까 사건을 멀리서 관찰만 하고 있는 그 주인공을 관찰하고 있는 또 다른 화자. 자, 이것도 한번 이제 후반부에 가서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자, 하여튼 주인공 앞에 이제 검은 각반들이 몰려왔고, 그리고 이제 주인공은 그 100원짜리 동전을 뺏깁니다. 그리고 이제 홍동덕도 이제 뺏기고. 자,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상하잖아요. 여기 제대병이 100명이 있는데 6명한테 순순히 삥을 뜯기고 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100명이 6명에게 삥을 뜯기고 있다. 여보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어떤 군사 독재 국가를 가도 독재자가 가진 군대가 국민 수보다 더 많은 곳은 없어요. 많아봤자 10% 정도일 겁니다. 근데 독재가 가능하거든요. 그 군사 독재 같은 경우에는 군사 예. 독재자들이 총과 무기라는 힘을 이용해가지고 예. 그 시민들을 탄압할 수 있는데 예. 지금 여기 이야기 속 상황에서는 그저 예. 남들보다 힘 조금 센 6, 7명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지 사실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예. 거기에서 핵심이 이 100명을 100명으로 못 뭉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대 100의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이 100명을 쪼개가지고 6대 1의 상황으로 100번 진행하는 겁니다. 즉 나라는 한 명과 나머지 99명을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독재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이 100명 사이에 만약에 내가 일었을 때 나머지 99명도 함께 일었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생겨버리면은 이 독재는 무너져요. 네. 그래서 이제 이 6명이 한꺼번에 몰려가서 한 명씩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상황에서는 6대 1이 되죠. 그리고 이제 모두 안에 불안감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서 소리치고 일어났을 때 과연 99명이 함께 일어서 줄까? 만약에 안 일어선다면 어떻게 되지? 그럼 차라리 그냥 100원 뜯기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요 지배를 유지시키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영웅이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 영웅은 참고로 이제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검은 각반이 주먹을 날리니까 바로 카운터를 날려가지고 검은 각반을 2명 쓰러뜨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작가의 시뮬레이션이 시작되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권력을 잡은 저 전두환 군사 독재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작가는 첫 번째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영웅이 일어서자 이제 주변에서 이제 여러 명이 웅성거리면서 이제 함께 일어섭니다. 이제 검은 각반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 한 명의 영웅이 출연하고 그 영웅을 중심으로 100명이 뭉쳐버리는 상황. 예. 자, 40분이 다 되어 가니까 이제 10분 쉬었다가 10분 후에 다시 이제 내용을 계속하도록 합시다. 네.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죠. 50분쯤에 오면 되나요? 예, 그러니까 1시 50분에 다시 모이도록 합시다. 네.